안녕하세요. 주식 전문가 실력 검증 모바일 앱 페어쉽의 공정주식입니다. 모든 투자 전문가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페어쉽 모바일 앱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해당 영상은 페어쉽 모바일 앱에 올라온 추천주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장과 기업 분석 영상, 그리고 매매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추가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추천주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신청자의 성함을 문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관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내 박스오피스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인데요. 1위인 극한직업은 거의 1,4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네요. 신과 함께는 두 편이 다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4위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영화 한 편으로 1,000억이야.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시장이죠. 산업구조부터 한번 볼 건데요. 영화 작가분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면 그 시나리오는 제작사한테 넘어갑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좋은 시나리오라고 평가되면 영화 제작을 기획하는데요. 기획안이 나오면 투자를 받으러 다닙니다.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는 영화 제작에 돌입을 하고요. 완료된 영화는 제작사에서 배급사로 넘어갑니다. 배급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영화관과 계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상영이 되는데요. 이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른 산업군과의 차이점은 농업시장의 상추를 예로 들어보면 강원도 농장에서 상추가 은평구에 있는 대림시장 상인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도매시장을 먼저 거치겠지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인이 상추값을 바로 지불하잖아요. 내가 아직 소비자한테 안 팔았으니까 일단 상추를 줘봐. 내가 팔고 네 몫을 나중에 챙겨줄게. 이런 거 안 통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비자가 사갈 때도 값을 먼저 지불하잖아요. 내가 먹으면 그때 네 몫을 챙겨줄게. 이런 거 안 통하잖아요. 근데 영화산업은 입장수익이 발생해야 정산이 이루어져요. 일단 영화관이 손님을 맞이하니까 영화관이 버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마진율을 보니까 50%예요. 굉장히 세다. 그쵸? 그리고 배급사가 나눠 가지는데요. 이것도 웃긴 게 배급사가 영화관에 손님이 입금을 할 때 딱 받는 게 아니에요. 영화라는 게 상영하는 시기와 기간이 있잖아요. 국내 영화는 상영 기간이 종료되고 30일, 외국 영화는 45일 이내에 배급사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게 종료일 이후 저렇게 되는 거니까 상영일 내내 받은 돈을 우선 쟁여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극한직업은 1,400억 원을 벌었다니까 이걸로 심지어 은행이자로 연이율 1%로 한 달만 받아도 1억 2천만 원이네요.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 페어쉽의 차트의 신임 따라갔으면 140억 원을 벌었겠다. 그쵸? 페어쉽 짱이죠. 네, 그래서 배급사는 10%를 남기고 메인 투자사한테 넘기면 이제 얘네가 제작비 공제하고 제작사랑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제작사가 40%, 나머지 투자사들이 60%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수학 계산 조금씩만 해봐도 영화관이 값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총 수익의 40에서 50%를 먼저 먹고 나머지 기관들은 나머지를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값과 을의 관계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영화업계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60년대가 영화의 황금기였답니다. 당시 사회는 TV가 지금처럼 집에 보급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동네에 한 개씩 있는 영화관에 가는 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7, 80년대 들어서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집집마다 TV가 들어서죠. 하지만 이는 영화계에는 악재였는데요. 사람들은 집에서 스크린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영화관에 갈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헐리우드 영화가 워낙 강세여서 한국 영화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한국 영화의 불황기는 93년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국내 제작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이 15.4%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요새는 50% 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15.4%면 지금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영화협회에서 한국 영화를 좀 살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야, 우리 영화 좀 틀어줘라. 한국 영화업계 좀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영화관이 그래서 내 이익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제작사나 배급사나 투자사나 다 할 거 없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꺼낸 게 한국 영화 배급률 50%입니다. 이때부터 50%가 뿌리 박힌 거예요. 90년대부터요. 그러다가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이렇게 50% 언저리로 올라오게 되니까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얘네들이 야, 수익금 50% 가져가는 거는 너무하다. 외국 영화처럼 45%로 가자. 이렇게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은 한국 영화 배급률을 45%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슈퍼갑이었던 영화관이 이제 해가 뜨고 지듯이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코로나 탓일까요? 이게 정말 코로나 탓이라면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었을 때 영화관은 다시 갑의 위치에 올라가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시대를 더욱 일찍 앞당겼기 때문에 영화관 업계가 코로나 이후 역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러냐면 바로 얘네 때문이에요. 매출액이 15년 동안 30배가 됐어요.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동시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사실 도식화하기 위해서 단위를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단위를 한번 맞춰볼게요. 단위를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죠? 얘네가 각 콘텐츠 업체들이랑 나눠 가지는 비율을 바꾼 것도 아니고 번 돈 다 어디다 썼냐 궁금하실 텐데 직원을 많이 뽑았나? 한번 봤는데요. 사원수는 2012년에 비해서 4배밖에 안 늘어났어요. 뭔가 이상하죠? 얘네 매출하고 순이익 다시 보면 번 돈 다 어디 갔어? 이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그쵸? 사실 얘네가 엄청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컨텐츠 경쟁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우리들이 영화관에 왜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향과 화면 때문에 가시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재밌다고 한 그 영화를 그걸 빨리 보고 싶어서 가시나요? 넷플릭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컨텐츠를 빨리 소비하려고 영화관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디즈니도 같은 생각을 해서 컨텐츠 회사들을 조금씩 인수해 왔었는데요. 마블 컨텐츠는 지금 흥행 보증 수표인데 이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했다면 저건 그냥 주워 먹은 거죠. 스타워즈도 이제 디즈니 거인 거 아시나요? 거기다가 몇 년 전에는 21세기 폭스도 인수를 했죠. 이렇게 디즈니 또한 컨텐츠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 컨텐츠는 자기네 플랫폼에서만 상영하는 거 아시나요? 앞으로는 스타워즈나 마블 영화를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 회원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판권을 SM 라이프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은 카드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디즈니는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박스오피스 순위인데 1위부터 20위 중에 디즈니가 아닌 게 7개도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영화관 얘기하다 말고 무슨 얘기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바로 얘네들이 자사 플랫폼과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영화, 그게 영화관이랑 넷플릭스가 동시에 개봉한다는데 영화관 가시겠어요? 큰 스크린이랑 빵빵 나오는 음향 때문에 넷플릭스는 같은 돈 내고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몇천 개가 넘어가는 컨텐츠들을 다 무제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영화관 가시겠냐고요. 사실 2017년 옥자 때 넷플릭스랑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하겠다 해서 영화관에서는 상영 거부하네 어쩌네 말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영화관에서 상영을 거부를 했어요. 영화관이 얼마나 넷플릭스를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죠. 당시에는 첫 시도여서 옥자의 수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넷플릭스 쪽으로 눈을 돌리는 제작이나 배급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넷플릭스가 영화관을 날려버리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런 거 동시 개봉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거 영화관 가겠냐고요. 영화관이 더 이상 40%, 50% 가지겠다고 떵떵거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영화관은 이 3개의 극장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가면 건물 안에 여러 상영관을 두고 있죠. 그런 영화관들을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이저 3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CGV는 CJ CGV로 상장이 되어 있고 메가박스는 J콘텐트리의 극장입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컬처웍스의 소유인데 얘네들은 9월에 상장을 하려다가 현재 유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 둘 말고도 멀티플렉스를 영위하는 종목은 3개가 더 있습니다. 버키스튜디오는 세종 메가박스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 매출 비중의 10%밖에 차지를 안 하고요. 대한극장은 자체 브랜드로 건물 하나를 통째로 활용해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8월 18일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세니트는 17년에 CGV와 339억 원 규모의 영화관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CGV의 성장성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CJ CGV와 J콘텐트리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CJ CGV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IBK 투자증권에서 5월에 발표한 증권 레포트를 토대로 만들었는데요. 품목별 매출이 2020년도 1분기까지밖에 안 나와서 2021년도 비중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년도 부분은 1분기 값에다가 4를 곱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19년에 코로나가 없었는데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2,500억 원 가까이 되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매출 비중이 변함이 없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영 부분의 매출액이 반토막 날 예정이라는 겁니다. 영화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오징어 버터구이를 박스로 사가거나 광고주가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는 것은 예견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이들이 성장하려면 고객을 많이 끌어와야 하는 구조죠. CJCGV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700% 이상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8년 말에 300% 정도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회사인데 적자에다가 재무구조 악화까지 경영단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1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갑자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의 영화관과 보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부지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예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CGV는 사실 무섭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에 이어서 무한질주 중이었죠. 그리고 세계 5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터키 내부에서 쿠데타가 터질 줄은 몰랐겠죠. 8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쿠데타가 터진 거예요. 심지어 기사에서도 멘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하고는 사드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때 CGV는 사드랑 큰 관련이 없을 거다 이러면서 100호점까지 늘리고 투자를 계속 이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OTT 회사들은 훨훨 날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OTT 진출보다는 오프라인 관객들에게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트하우스를 더욱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이러다가 CGV는 2020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럼 이제 메가박스를 소유한 J콘텐트리를 한번 볼게요. J콘텐트리는 원래 콘텐츠 유통 제작 회사로 자체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메가박스까지 소유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해 놓은 회사입니다. 19년도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영화 산업이 작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중이 확 줄어들고 순이익도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극장 사업만 했다면 폭망을 했을 텐데 다행히 콘텐츠 유통 부분이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J콘텐트리의 부채 비율은 10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올해와 내년까지 큰 규모의 자금 유치를 하고 해당 자금만큼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판도를 보면 극장보다는 콘텐츠 제작과 방송 쪽으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2009년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지상파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서 J콘텐트리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JTBC의 콘텐츠를 담당하는 JTBC 스튜디오 지분을 획득합니다. 그나저나 준표 형이 참 이때는 젊으셨네요.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 결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전부터 메가박스의 지분을 50% 가지고 극장 사업을 운영하던 J콘텐트리가 15년에 나머지 지분 50%를 가지고 있던 맥쿼리 펀드를 인수하면서 메가박스의 지분율 100%와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현재의 지분율은 73.54%입니다. 15년도면 바로 이 지점이죠. 이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그 심리가 작용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이만큼 성장해 갈 때 J콘텐트리는 넷플릭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수의 판권을 넘깁니다. 이때 금상첨화로 사드1로 틀어진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결과 신고가를 찍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지만 오를 대로 오른 주가는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롯데의 성장과 함께 콘텐츠의 부진으로 계속 줄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죠. 코로나 이후에 조금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반등한 거 다시 다 까먹었네요. 스카이캐슬 같은 좋은 콘텐츠를 뽑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J콘텐트리와 CGV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OTT 시장에 대항할 경영 전략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월봉 시세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진 않았습니다. 본 영상은 페어십 모바일 앱에 올라온 투자 정보와 추천주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이는 번호로 신청자의 이름을 문자 주시면 주식 전문가 실력 검증 모바일 앱 페어십에 VIP 서비스 30일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페어십과 함께 성공 투자의 항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를 이루는 그날까지 페어십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